그게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뭐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민주당 내 강력한 기득권 세력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뭐 그렇게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좀 좋게 해석하면 이겁니다. 한 번도 이런 의석수를 가져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개혁의 전면에서 우리가 주체로 이것들을 뒤바꿔야 된다라는 어떤 것들을 해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경험치가 없는 겁니다. 뭐 우리가 여당이었을 때에는 문재인 정부 때에는 이렇게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정권까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의석수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당에 대해서는 원래 야당이 하던 대로 그냥 막 입으로만 싸우면 된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힘을 쓰면 안 된다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당일 때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선대위원들이 야 우리가 지금 힘 있다고 힘쓰면 나중에 우리가 소수당 됐을 때 감당 안 된다. 어떡하려고 그래. 이게 맨날 듣는 얘기죠. 의원님 지금 그렇죠. 그놈의 역풍. 그놈의 역풍.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그 선배들이랑 약간 논쟁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해봤거든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의석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그걸로 정치적 평가를 한번 받아보자. 아직 안 받아봤잖아요. 정말 잘하면 여러분들께서 또 다시 많은 의석수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도조차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기존의 선배 정치인들의 문법과 달리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오랫동안 시민 사회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얘기들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치한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가능했던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최강욱 의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최강욱 의원이랑 둘이서 지나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야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우리가 삼선되면 우리도 삼선이랑 똑같이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생각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둘이서 하다가 그쯤 되면 정치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박수 치면 안 된다고요. 뭐 하셔야죠. 좀 그렇게 좀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관행에 젖어들고 또 자리가 자꾸 소중해지는 사람으로 바뀌면 똑같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좀 경계하려고 익숙해지는 것에 경계하려고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수 여러분. 벌써부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스스로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각성을 하면서 지금 하루하루 의정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람은 저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용민 의원님이, 최강욱 의원님이 벌써부터 이렇게 스스로를 경계하시는 분들이 삼선된다고 변할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믿고 배지를 달아줬던 많은 분들이 어머 변절했어 이런 줄 알았더니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드러날 계기가 없었던 거구나를 다시 한번 알게 되고요. 더불어서 우리 앞으로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배지 달아줘야 될까요? 김용민 같은 사람을 우리가 알아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파헤쳐보고 알아야지 비슷한 사람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김용민 의원님, 이제 저는 우리 의원님이 굉장히 좋은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인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시민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늘 어떻게 정치인들을 우리 생각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정치를 약속한 대로 계속 이행해 줬을 때, 즉 조건부로, 우리 시민사회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조건부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렇게 지지하거든요. 근데 우리 김용민 의원님이 내가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유라고 한번 밝히시면서 비슷한 표현을 한번 쓰시더라고요. 내가 소위 언론에서 얘기하는 뭐 친명계, 그래 뭐 내가 설사 그렇게 분류되더라도 좋다. 하지만 내가 친명계에 서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재명 대표가 우리 시민사회가 염원해왔던 개혁적인 정치를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는 대표가 현재로서는 맞기 때문에 그 옆에 서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서 이거 참 올바르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자주 드리죠. 인터뷰할 때마다 사실 이제 언론에서 저를 친명계 대표 의원으로 자꾸 넣으면서 하더라고요. 싸움을 붙여요. 네, 그래서 뭐 친명계 김용민은 이렇게 얘기했고 비명계는 이렇게 얘기했고 둘이 싸운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 프레임도 저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일단 저는 이제 개파를 형성하는 이 모습 자체가 민주당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파의 장점도 있겠지만 폐단이 너무 큽니다. 가장 큰 폐단은 개파의 보스가 하자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판을 아무도 못합니다. 예,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파가 아니라 개혁을 위해서 혹은 정파 중심으로 어떤 선명한 정책 혹은 개혁 과제를 위해서 의원들이 합심하고 모여서 그것을 관철해내는 이게 지금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거기에 맨 앞에 지금 앞장서 있는 분이 이재명 대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개혁과 정치 철학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함께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정치하거든요. 너무 올바르죠. 이게 우리의 민주주의 상식인데 왜 이 얘기를 이렇게 듣기 어려울까?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한테 참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지연 TV에서도 항상 어떤 정치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개파 정치는 민주당에서 청산해야 되는 게 맞다. 하지만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의원들의 모임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있어야 된다.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에 보면은 다 무슨 뭐 누구 무슨 사람 그죠? 누구 대표에 따라서 무슨 게 하는데 사실은 그 예전에 철험회라고 기억나시죠? 예. 그게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이 아니고 개파는 그러니까 가치 중심의 모임인 거 맞죠? 네, 맞아요. 네.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철험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지금은 계속 언론에서 친명계라고 분류하는데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가겠습니다. 뭐 이낙연계도 있고 뭐 정세균계도 있고 막 처음에 그렇게 분류했어요. 막 여러 분류를 하다가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잡은 이유는 무조건 그냥 이재명계로 언론에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실제로 철험회 의원들은 그렇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 못하면 우리가 지적해야 된다. 우리가 이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게 반드시 옳고 우리는 무조건 따라간다,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게 맞죠. 네. 그게 또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리고 시민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고요. 이 당내에서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는 하나의 정책이나 하나의 과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피 터지게 토론해야 되거든요. 그 토론하고 거기서 내려진 좋은 결론 그것을 내가 비록 반대했더라도 내려진 결론을 또 따라가는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당이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그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맞아요. 안타까운데 또 그 틈을 비집고 언론들이 그렇게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 우리 민주 당원들, 지지자들을 굉장히 많이 가두면서 정말 싸움을 붙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또 보완해동하는 수많은 의원들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아까 뭐 요즘 가장 언론에서 많이 듣고 있는 분이 전 정권이잖아요. 네, 그분 가장 제일 무서운 분. 예. 그리고 이제 친명계님들, 예, 비명계님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의 프레임이 뭐냐면 개딸입니다.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님을 비롯해가지고 그들이 친명계라고 이름 붙인 그 의원들이 그렇게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어떤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보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뉴스만 보면 어머 개딸이 누군지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개딸들의 지령을 받으시나요? 만나본 적 혹시 있으신지? 예. 지령 참 재밌는. 아이고 저는 그렇진 않고요. 뭐 개딸이라고 처음에 우리 그때 이제 대선 그 무렵이었고 그 다음에 검찰 개혁을 추진했을 때 그 무렵에 검찰 개혁을 적극 지지했던 신규 당원으로 가입했던 분들이 이제 그렇게 최초에는 좀 분류가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은 그냥 개혁을 말하는 민주당원들의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언론과 일부 의원들이 무조건 강성이다, 팬덤 정치다로 치부해버리면서 거기서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이런 이득을 얻는 방식을 취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보수 언론이 잘 써주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그동안 지금 최근에 이제 보수 언론에서 열심히 기사를 써주고 있는 상당수의 의원들이 그동안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도 잘 없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존재감 최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 언론에서 맨날 써줘요. 이재명 대표 네. 비난만 하면 갑자기 그러니까 전국구 스타가 돼. 네, 그게 정치적인 이득이거든요. 아무도 몰랐던 국회의원에서 전 국민이 아는 국회의원, 심지어 지역에 가면 중도라고 자기가 봤던 사람들조차 이제 알아보는 의원이 된 거다. 이거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정치이죠. 자기 당을 망가뜨리면서 당을 공격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은 일종의 해당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거면 당 밖에 나가서 당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나가서 그냥 평론가로 활동하면 되죠. 평론가로서 객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 정치인들이 요즘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만 딱 비난하면 막 여기저기 막 그 종편의 패널들을 막 초청하기 시작하니까 뭔가 자신들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갑자기 정치인 모드가 아니고 평론가 모드로 돌변해. 그래서 정말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당사자들인데 갑자기 감나라 배나라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 아니,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당사자들인데 갑자기 평론가 모드가 되는 참 그런 모습 정말 꼴보기인데. 자, 민주당 내부 개혁 이야기가 좀 마침 이제 화제로 전환하는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좀 아무래도 오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며칠 전에 이제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이제 그 어떤 고민의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핵심적으로만 요약하면 아마도 이제 대의원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대한 어떤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대의원들이 평당원들보다 어떤 뭐 당의 내부 선거를 할 때 60배 이상의 위력의 표를 위력을 갖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해라. 혁신위원회가 이제 이거 말고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게 이제 주요 골자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막상 민주당 의원을 해 보시니까 네 민주당 혁신위원회 이런 결과들 뭐 민주당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대의원제 관련된 부분은 뭐 진작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당원 당규 개정안도 발의를 이미 한 2년 전에 해놨죠. 그래서 이건 계속 우리 민주당 혁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장을 했던 것인데요. 뭐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게 대의원제도 개혁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제가 검찰개혁 열심히 해봤잖아요. 제대로 안 됐죠. 난 언론개혁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정말 안 됐죠, 언론개혁. 정말 세게 밀어붙였는데 좌초됐죠. 이 크게 이제 두 가지 개혁이 우리가 대선 전에 하다가 좌초됐는데 저는 하여튼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선 못 이겼다는 부분은 있지만요. 아무튼 좌초된 이유가 외부에서의 저항이 아니에요. 내부의 반대 때문에 졌거든요. 안 됐거든요. 내부의 반대가 정말 극심했습니다. 이 내부의 반대가 극심한 이유가 뭐냐?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당내 기득권 그리고 당내 개파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개혁 과제를 완성하려면 민주당 내 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하겠다는 거예요. 사이다. 사이다, 네. 민주당 내 개혁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민주당이 지금 그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이유가 뽑아준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만 혹은 여의도 내에서만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가 재선하거나 삼선하거나 그 다음번 선거 나가서 이기는데 별 무리가 없을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나 당원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었어요. 왜? 개파만 잘 따라가면 공천받는데 별 지장이 없거든요. 이거 완전 팩트예요. 제가 예. 저도 정치권 여러 가지 치료가 그러면 개파는 이게 팩트야. 개파는 어떻게 형성하느냐? 당대표 선거할 때
대의원 가지고 특정 개파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내가 당신 이번에 지지할 테니까 다음번에 내 공천권 보장해 주십시오. 실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가능한 구조라는 거죠. 돈봉투 사건, 이게 수사 결과 나와봐야겠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이유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이 대의원이 너무 많은 그 과대 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깨뜨려 놓지 않으면 의원들이 당원 눈치를 여전히 끝까지 안 보겠다. 개파의 보스 눈치만 보면 다음번에 자기가 자리를 보존하는 데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깨뜨려야 된다. 그러면 가장 확실한 건 대의원과 당원 1인 1표로 가는 게 이 개파주의를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개혁은 민주당 내의 개혁이고 이 개파를 없애는 대의원 당원 1인 1표제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혁신위의 개혁안 중에 가장 눈에 띄고 가장 중요한 개혁안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또 한편으로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네. 그거죠. 제가 어제는 기자회견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그 대의제 기관, 그 대의원 제도는 대의기구이거든요. 정당법상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대의기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의 대의기구는 국회잖아요. 국민을 대표해서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법을 만드는. 그러면 제가 국회의원인 대의기구의 일원인 제가 국회의원이 내 대의기구이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 나는 1인당 나는 60표 행사하겠습니다. 나한테 60표를 주십시오. 70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건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아니요. 미쳤다 그럴 거예요. 맞아요. 이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똑같이 그냥 당원이고 거기에 대의기구 특별히 다른 걸 논의해라라고 뽑아놓은 사람들한테 왜 60표를 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화시키자. 그동안 우리가 1인당 60표 주는 대의기구로 만들어놨더니 대의기구에서 모여서 토론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의원 제도는 모여서 토론하는 기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할 때 선거제도를 어떻게 할까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그거 왜 국회의원들만 모여서 당론을 정합니까? 아니에요. 당론은 대의기구인 대의원 제도에서 여기서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논의한 당론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확정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돼요. 당론을 그렇게 정하면 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비상시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빨리 당론 정해라 할 때 국회의원들이 당론을 정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당론을 정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당론은 대의원들이 정하게 만드는 게 정상적인 정당의 구조이죠. 그래서 대의원 제도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지금 그 김은경 혁신안이 나오니까 일부 뭐 국회의원들이나 여기저기서 공격하는데 대의원 제도를 없애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그거 팩트가 아니잖아요. 대의원 제도를 없애는 게 아니라 대의원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절차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론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외국 선전이에요. 혁신위의 내용을 완전히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마치 뭔가 무슨 뭐 내부에서 뭐 친명계 의원들이 대의원제를 뭐 아예 없애버려가지고 뭐 자기들이 사당화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서 자꾸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대의원제는 있어야죠. 근데 다만 우리 시민들 또는 여기 민주당원님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계속 요구했던 건 너무 과대대표화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대의원을 우리가 뽑냐 솔직히.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대의원, 민주당 대의원은 솔직히 지금 아래로부터의 어떤 선거에서 뽑는 거니까 아니면 누가 이렇게 내리꽂는 겁니까? 어떤 구조예요? 네, 지금은 이제 뭐 당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뭐 하는 방식이긴 한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이제 대의원이 어떻게 되는지가 사실 이렇게 막 공개가 크게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중앙당이나 도당에서 언제까지 대의원을 이렇게 뽑는 절차를 거쳐라라고 이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공고하고 하는 절차들을 거치긴 하는데 그게 굉장히 촉박하게 와서 실제 우리의 대표를 뽑는다, 당원들의 대표를 뽑아서 대의원으로 보낸다라는 절차로는 많이 부족하죠.
21세기 벌써 23년을 살고 있습니다만 언제적 지금 민주정당 구조를 보고 있는가 싶습니다. 사실은 네, 여전히 참 갈 길이 먼데 아무튼 대의원제에 대한 대의원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대의원제를 정상화시키는 혁신안이다. 이렇게 딱 정말 딱 제대로 딱 정리해 주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제가 참 우리 김용민 변호사님을 알지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참 이분 참 법정에서 이렇게 스마트하게 용어를 이렇게 탁탁탁 정리를 해줘가지고 판사님들 설득하는 걸 제가 자주 봤는데 여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스님 앉아 계신데 사실은 오늘 이제 우리 정치 이야기가 좀 많아가지고 약간의 스님의 역할이 오늘은 조금 적어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끼어드세요. 괜찮으세요?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그 민주당 지금 대의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다른 정당 이를테면 국민의힘이라든지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 대의원제 어떻게 운영하고 이제 정의당은 제가 사실 잘 모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판하는 우리 당에서 이번에 그 혁신안을 비판하는 분들 중에 또 잘못된 논거를 들이대는데 국민의힘도 대의원 제도 폐지했더니 지금 나온 폐단을 봐라 이렇게 막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국민의힘 당원을 보시면요 대의원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대의원 제도를 투표 가중치 주는 걸 대의원 제도라고 착각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투표 가중치 주는 게 대의원 제도가 아닙니다. 네, 대의원 제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주당 내 국회, 국민의힘 내 국회, 그러니까 모여서 논의를 하게 만드는 구조예요. 근데 국민의힘도 대의원 제도가 있는데 실제 운용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대의원 제도를 하면 전국 전당대회를 열면 한 2박 3일 정도 전국에 있는 대의원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요. 대의원들이 나와서 발제를 합니다. 3분, 5분 발제 이런 거 해요. 그러면 거기서 뭐 예를 들어 우리 지금 뭐 선거법이면 선거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경론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다가 그걸 가지고 하나로 논의해서 하나의 결론을 낼 수 있으면 결론을 내고 결론을 못 내면 야 그럼 다음번 대의원 대회 때 다 논의해보자 이렇게 해서 넘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토론을 합니다. 실제 대의원들이 가서 발언을 합니다. 당대표 최고위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전당대회 보시면 대의원들이 한마디라도 합니까? 단 한마디도 못해요. 마이크 잡을 기회가 없어요. 이건 전당대회가 아니에요. 그냥 투표하러 가는 거지. 그래서 대의원 제도는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정치 신인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발굴도 돼요. 예, 정치 인재들을 발굴하는 장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3분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까? 좋은 생각들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인재들이 거기서 많이 발굴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대의원 제도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제대로 이렇게 운영해 본 적이 없고 제가 듣기로는 정의당도 아직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았다라고 들었는데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정리하면은 그러면 민주당에서 대의원에게 60조를 이렇게 60조 정도의 권한을 부여했다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대의원 제도가 돼 60표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면 진작에 폐지되었다는 말씀. 그렇죠. 국민의힘은 당원들 그러니까 당원엔 대의원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대표 뽑을 때 처음에는 당원 50%, 그다음에 국민 50%, 그러니까 여론조사 50% 이렇게 해서 모두들 1대1 투표 가치를 갖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해서 뽑았어요. 그러다가 그 뒤에 개정해서 7대3으로 개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5대5일 때 아마 뽑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그 뒤에 7대3으로 바꿨다가 이번에는 100%로 바꿔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간 그 100%나 5대5나 변신 진짜 잘해. 국민의힘이 그런 건 되게 잘해. 맞아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1인 1표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당법에 당원의 권리 규정이 없습니다. 당원의 의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권리를 규정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원의 권리 규정을 신설하는 법을 지금 개정안을 내놨는데 안 그래도 예 좋습니다. 네, 말끊어 죄송하고요. 안 그래도 혁신위의 내용 참 좋지만 김용민 표 혁신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당이 좀 더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듣고 싶었거든요. 마침 잘 됐습니다. 김용민 의원님이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김용민 표 혁신안 하나만 좀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위기가 온 게 국회의원이 뽑아주는 사람,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 조금 좁게 민주당으로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당원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눈치 안 봐도 되는 구조이니까. 그러면 거꾸로 국회의원들이 당원의 눈치를 보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이게 원칙이고 그 구조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공천할 때 당원 평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이 국회의원이 우리 당의 정체성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죠. 어쨌든간 그 당원들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구조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당원의 눈치를 보게 되면 눈치를 봐야 되는 구조면 국회의원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당원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바탕 방송부터 보기 시작하겠지 이제. 안 그래요? 네. 당원들이랑 소통해야 당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내가 어떤 평가 기준에 부합하게 행동을 하고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화를 하면 지금 민주당은 이걸 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지금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거든요. 물론 그런 건 있죠. 그 민주주의에 이제 직접 민주주의가 오르냐 간접 민주주의가 오르냐가 이제 늘 이제 병론에 부딪히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때로는 국회의원이 생각했던 게 나중에 결론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얘기하는 게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늘상의 중구정치를 얘기하면서 반대를 하는 건데 다 좋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럼 만나서 토론해라. 토론도 하지 않고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저 사람들은 강성이고 팬덤이니까 틀렸어 이렇게 치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국회의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당원들이 들어보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김용민 의원 하는 게 다 맞대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소통을 하지 않고 엘리트 정치가 옳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네. 그 방송에 나오는 의원님들 얘기 듣다 보면은 숨 막혀요. 의원이 됐지라는 의구심 정말 많이 생기잖아요. 아니 심지어 그게 민주당 의원인데도 저딴 얘기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저 탐사 방송을 아예 안 보는 의원들이 너무 많다는 게 너무 자주 눈에 띄어요. 예를 들면 이제 청담동 술자리 게이트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가짜 뉴스로 변명됐다. 그럼 대놓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가짜 뉴스로 변명됐습니까? TV조선만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더 당원들 눈치 볼 필요 없대잖아요. 그래도 배지 단대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민 표 혁신안이 민주당에 정착된다면 당원들의 눈치를 의원들이 보기 시작하면 당원들이 지금 어떤 방송을 보고 있구나. TV조선이 아니라 더 탐사나 TV헌재방 같은 걸 보고 있겠구나. 제발 좀 의원들이 당원들 눈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김용민 의원님 말씀하신 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외국에서 진보 쪽 후보들은 굉장히 진보 쪽 정치인들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왜 말을 잘하냐면 그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 토론이요 일상화돼 있어요. 그 토론을 다 뚫고 올라와야지 진보 쪽 대통령 후보가 되고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보 쪽인데도 그게 없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우리가 후보를 좀 세우고 싶은데 어디서 그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지금까지는 진보 유튜브들이 좀 해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왠지 우리가 많이 보는 진보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은 믿어도 될 것 같고 근데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그 시민들 중에서 그런 토론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발굴할 수 있는 거 이제부터라도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의원이 됐지라는 얘기는 우리 스스로 안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전폭적으로 좀 지지를 보내드릴 테니까 제발 좀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만들어 주시는 건데 당내에서 하여튼 제가 이런 얘기하고 가면은 분위기 싸합니다. 당내 분위기는 그렇지만 저는 여의도를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보고 정치하는 게 자, 사실은 외로워하지 마세요. 저희가요 친구들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남양주 어디라고 여러분? 가불병 어디? 야. 네, 친구 만들어 줍시다 여러분. 네,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김용민 의원님을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신 여러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당의 이제 발전 방향이나 개혁 방향도 여쭤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최근에 우리 김용민 의원이 좀 강조하고 싶었던 정치를 좀 여러분께 좀 소개하면서 좀 이렇게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어서 모셨는데 마침 또 불렀더니 또 우리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열심히 방송했던 주제와 또 맞닿아 있어요. 마침 잘 됐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굉장히 지금 이제 8월 말에 사실 된다 만다 소문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민언론 더 탐사와 또 민주당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해서 약간 좀 늦춰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의원님이 최근에 뭐 하고 오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네. 우리 집. 다리 괜찮으세요? 달코라. 발꼬락 괜찮아요? 아직 회복 중이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진도 울돌목에서 시작해서 부산 해운대까지 한 800km 정도를 30일 정도 걸었거든요. 네. 여기 같이 걸으신 분들도 보니까 꽤 이제 보이시는데 손 들어보세요. 네. 진짜? 와. 진짜.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걸으면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무단 방류를 반대했죠. 네.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 냈는데요. 일단은 저는 좀 실질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단순히 이제 제가 걸으면서 이렇게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서서 좀 실질적인 걸 만들어내고 싶어서 한 두어 가지 정도가 좀 진행된 것 같은데 하나는 어민 간담회를 제가 계속 다니면서 진행했고 그분들을 열심히 설득하고 독려해서 어민 집회를 지금 릴레이로 이어갔어요. 저도 지금 툭하면 지금 어민 집회 계속 불려다니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영광의 어민 집회에 참석했다 왔고 다음 주에는 또 고흥에 어민 집회에 또 참석하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제 어민분들께 집회 계속 하시고 목소리 내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안 간다 이럴 수 없어서 계속 불려다니고 있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목소리를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목소리를 세게 내주시는 것이 맞죠. 이 근데 자본이 일을 바꿔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덩이가 커지기 위해서 최초에 모여있는 작은 이제 눈덩이가 필요한데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보면 국제 여론의 압박으로 일본이 방류를 못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가장 직접적이고 큰 피해자인 대한민국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보면 국내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어민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다른 시민들이 자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목소리를 먼저 내주셔야 해서 목소리를 지금 계속 내주고 계신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지금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 정부는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봐서 다른 방안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막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스스로가 철회하게 만드는 것, 국제 여론 압박 혹은 일본 국내 여론을 통해서 철회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는 강제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막는 것입니다. 일단은 일본 국내 여론은 점점 반대 쪽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일본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야당이죠. 야당 의원들이 우리 민주당이나 정의당 등 야당과 계속 국제연대를 하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우지소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뭐 우리 민주당에서 단식 투쟁 의원식 의원님 단식 투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한 힘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마워했습니다.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선뜻 먼저 내기 힘들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움직이니까 자기들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러면서 그걸 고마워했다라는 인사를 들었고 그리고 아무튼 일본 여론도 그래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송을 통해서 좀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게 가장 확실한데 이거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제가 좀 고민해서 어색해서 좀 추진하는 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방법을 추진하는 거예요. 당연히 원고는 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어민들이 원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원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고가 돼서 소송을 제기하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무단 폐기하는 것이 일본 어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고 그것을 넘어서서 일본 전체 그리고 세계에 굉장히 큰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법원도 이걸 무시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의외로 일본 어민들이 잘 안 나서고 있어서 좀 특이하죠. 일본 어민들이 잘 안 나서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뚫어내는 작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와서 수면 아래에서 제가 또 열심히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역시 법률가다운 해법을 우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법학적으로도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게 있죠. 제가 이제 저는 이게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세대가 지금 처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른 것들도 우리 앞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많죠. 네. 이 정부가 정말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서 심각한 문제들이 많고 권력을 독점해서 그걸 부패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심각한데 그거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전 오염수는 회복 가능성이 없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심각한 민생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생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이거는 정말 모든 정치적 역량을 다 동원해서 부딪혀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네. 참 우리 김용민 의원님이 이제 순례길을 걸어주실 때 한참 그 시기에 우리 더 탐사 저도 포함해서 저 마닐라 한번 다녀왔죠. 아시나요? 네. 우리 IAEA 막 뒤쫓아 다니느라고 저도 하여튼 바빴는데 아무리 우리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를 아무리 우리가 이슈화하려고 해도 정치권에서 같이 떠들어주지 않으면 이게 정책으로 연결이 안 되고 허재영 기자도 그렇고 권지영 기자도 그렇고 아무리 IAEA 그로시 사무총장 제발 좀 한번 만나고 그렇게 쫓아다녀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지만 하지만 민주당 의원님들은 그죠?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났었죠 심지어. 그래서 민주당에서 함께 제발 좀 이것을 의제화했으면 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마치 또 읽은 것처럼 또 김영민 의원님이 또 마치 또 그렇게 시민들과 함께 순례길을 또 다니시면서 그런 걸 또 이슈화해 주시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네, 실제로 이제 어민들 간담회 때도 네. 그 보도하셨던 것들을 좀 많이 인용했어요. 정말요. 더 탐사 보시는구나. 네, 여기서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씩 보내주시니까 이게 많이 된다. 사실 좀 개인적으로 연락 좀 하고. 잘 인용하고 정말 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어민 간담회 이제 되게 많이 하고 집회에도 많이 참석했는데 그 전라도 쪽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에서는 당연히 우리 부드럽게 잘 진행이 됐겠죠. 근데 경상남도를 넘어갔을 때 진짜 분위기 험악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해군에서 그 집회 어민 집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참석했어요. 네. 초대받지 않았지만 참석을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발언 기회를 안 줍니다. 국회의원이 왔는데도 발언 기회를 안 줘요. 네. 그리고 나서 끝까지 그래도 있고 어민 집회 끝까지 있고 그때 그 비도 되게 많이 했는데 끝까지 이제 어민 집회 있고 나서 어민 집회를 주도했던 분들이랑 잠깐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제 진정성을 거기서 좀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야 가지도 않고 여기 끝까지 남아있네.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 끝까지 남아있고 어민들이랑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걸어다니고 있다는 걸 듣고서 조금 약간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민 간담회를 빡하게 박수 받아야 돼요 정말. 원래 예정에 없던 어민 간담회를 잡았습니다. 남해군 어민분들께서 저 정도 그 진심이면 우리 간담회 하자. 그래서 어민 간담회를 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아이 사무총장 얘기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고 또 경남 사천에서 어민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제가 1시간 반 간담회하면서 1시간 10분 동안 욕을 얻어먹었습니다.